순백의 모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식은 공기처럼 차갑다. 축복이 오가는 순간 드레스의 털이 살아나 피부를 꿰뚫고 피를 빨아들인다. 그 옷은 천이 아니다. 천년을 잠든 여우의 몸. 깨어나기 위해 순결한 피를 찾는다. 사랑의 맹세 위에 오래된 전설의 공포가 조용히 숨을 고른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만큼 눈이 펑펑 쏟아지던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산등성이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잠든 것처럼 고요했고 마을의 초가지붕 위에는 두꺼운 눈이 소미불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이 외딴 마을에는 오직 바람소리만이 골목을 맴돌며 윙윙거렸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만이 이곳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안쪽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곧 혼례를 앞둔 처녀 연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고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처녀였지만 어쩐지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근심이 옅게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시집가게 된 집안은 고개 너머에 있는 최부자댁이었는데 그 집안은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부자댁에 대한 기이한 소문도 함께 떠돌곤 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낯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밤이 되면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그저 딸이 부유한 집에 가서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혼사를 서둘렀지만 연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올 때면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오후 최부자 댁에서 보낸 하인들이 눈길을 헤치고 연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칠흑같이 검은 매치를 한 커다란 함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함을 내려놓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자 연희의 어머니는 서둘러 부엌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귀한 사돈댁에서 보낸 예물이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연희는 마루 끝에 서서 그 검은 함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깊고 어두운 웅덩이를 집안에 들여놓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어머니는 안방 아랫목에 함을 들여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함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함 안에는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털로 만든 옷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속옷이나 비단옷이 아니라 짐승의 털을 아주 정교하게 이어붙여 만든 혼례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손을 뻗어 옷을 만져보았고 연희에게도 이리 와서 한번 보라며 손짓했습니다. 연희는 주저하며 다가갔지만 그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연희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토록 귀한 옷은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 털의 윤기를 좀 보아라. 설이 내린 아침의 눈밭보다 더 하얗구나. 최부자댁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겠느냐. 어머니는 옷을 들어 올리며 연희의 어깨에 대보려고 했습니다. 연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억지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털옷이 연희의 몸에 닿는 순간 그녀는 마치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옷감의 차가움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 같았습니다. 그 옷은 분명히 털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면 솜털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묘하게 미끌거리며 축축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손가락 끝이 닿은 부분에서 미세한 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하얀 털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을 뿐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느낀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보고 있으면 수천 마리의 작은 짐승들이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연희의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연희는 결국 그 옷을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팔을 소매에 넣고 옷자락을 여미자 옷은 마치 연희의 몸치수를 미리 재어간 것처럼 완벽하게 딱 맞았습니다. 아니, 딱 맞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옷이 스스로 줄어들어 연희의 몸을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연희의 모습은 눈의 요정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털이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어우러져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고 붉은 입술만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지만 거울 속 연희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목을 감싸올 때마다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털옷의 무게는 겉보기와 달리 천근만근 무거워서 마치 돌덩이를 어깨에 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털 사이사이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향긋한 꽃내음이 아니라 비릿하고 텁텁한 쇠 냄새와 같았습니다. 연희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값비싼 향유 냄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귀한 옷을 입고 혼례를 치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할 게다. 너는 참으로 복도 많은 아이구나. 어머니의 칭찬이 계속될수록 연희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희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손발끝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지만 어머니는 방이 춥다며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방에 남겨진 연희는 서둘러 옷을 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옷의 매듭이 이상하게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살짝 묶어놓은 매듭이었는데 마치 밧줄이 서로 엉켜붙은 것처럼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매듭을 잡아당기자 옷감 안쪽에서 찌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끈적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겨우겨우 옷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자 연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옷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는데 마치 짐승에게 긁힌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팔뚝을 문지르며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바닥에 놓인 하얀 털옷은 촛불 그림자의 일렁이며 마치 숨을 쉬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털 하나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옷의 형체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옷을 개어 함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을 감돌던 냉기가 조금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소미불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차가운 토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연희가 혼례를 앞두고 긴장해서 그렇다며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주었지만 연희의 목구멍으로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함이 놓인 아랫목 쪽을 자꾸만 힐끔거렸습니다. 검은 댐치를 한 함은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한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비몽사몽간에 연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눈밭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데 사방에서 하얀 여우떼가 자신을 둘러싸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여우들의 눈은 핏빛처럼 붉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연희에게 다가와 앞발을 내밀었는데 그 발톱이 연희의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연희의 귀에는 여전히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와준 유모 할멈이 아직 잠들지 않고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 아프십니까? 얼굴이 백지장 같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유모의 품에 안겨 떨었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물을 먹였고 연희는 그제야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최 부자 댁에서 예물이 왔다지요. 아가씨 안색이 일이 나빠진 게 혹 그 예물 때문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연희는 유모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옷이 얼마나 차갑고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옷을 입었을 때 느꼈던 기이한 공포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모는 마을에서 오래 살아 옛날 이야기나 미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짐승털로 만든 혼례복이라니. 예로부터 혼례 때는 짐승의 털을 입지 않는 법인데 살생한 기운이 새 신부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지요. 최 부자 댁같이 점잖은 집안에서 어찌 그런 물건을 보냈을꼬. 유모의 말에 연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할멈, 그 옷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함 속에 들어있는데도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늙은이 눈은 속이지 못할 테니까요. 유모는 연희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도 잘 준비를 했지만 그녀 역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사그라들면서 집안에는 다시 깊은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희는 함을 등지고 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함뚜껑 틈새로 하얀 털 한 가닥이 삐져나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연희는 귀를 막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내일이면 날이 밝고 유모 할멈이 옷을 살펴봐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하지만 밤은 길었고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눈송이가 귀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수만 개의 작은 발톱이 지붕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유모는 연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유모는 조심스럽게 함 앞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밤새 닫혀있던 함이 열리자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유모는 인상을 찌푸리며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밝은 햇빛 아래서 본 그 옷은 어제보다 더욱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털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윤기가 흘렀고 옷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유모는 옷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안감은 붉은색 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붉은색이 어찌나 선명한지 마치 금방이라도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유모는 옷의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보통 짐승의 털이 아닙니다. 아가씨, 여우 털 같기도 하고 족제비 털 같기도 한데 이 산골에서 잡히는 짐승들은 이렇게 털이 길고 촘촘하지 않아요. 유모는 손가락으로 털 사이를 헤집어 보았습니다. 그때 유모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털뿌리 부분에 아주 작은 붉은 점들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굳은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보세요. 유모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유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연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핏자국 아닌가요? 연희가 묻자 유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죽을 벗길 때 피를 제대로 닦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죽 자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피를 머금고 있다는 뜻이지요. 어느 쪽이든 상서롭지 못한 물건입니다. 유모는 서둘러 옷을 다시 함에 넣으려 했지만 옷자락이 유모의 손목을 스치고 지나갈 때 유모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살펴보니 유모의 손목에는 가느다란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에 베인 것 같은 상처였습니다. 유모는 소름이 끼쳐 함뚜껑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가씨, 이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최부잣댁에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하거나 다른 옷을 입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이 옷에는 사악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리 좋아하시는데 어찌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혼례가 코앞인데 이제 와서 예물을 돌려보내면 집안끼리 의가 상할지도 몰라요. 연희는 효심 깊은 딸이었기에 부모님의 체면을 구기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한 그릇 퍼와 함 주변에 뿌렸습니다. 잡귀야, 물러가라. 잡귀야, 물러가라. 유모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며 소금을 뿌렸지만 소금 알갱이들은 함에 닿기도 전에 검게 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런 유모의 모습을 보며 더욱 겁이 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할멈, 너무 걱정 마세요. 그저 오실 뿐인걸요. 제가 혼례를 잘 치르고 나면 장롱 깊숙이 넣어두면 그만이에요. 연희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혼례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느라 집안은 시끌벅적했지만 연희의 방만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연희는 내일이면 입어야 할 그 하얀 털옷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는 이제 방바닥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득 함뚜껑이
조금씩 들썩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쿵, 쿵. 아주 미세한 진동이 함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심장 뛰는 소리와도 같았고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내일 입을 속옷은 챙겨두었느냐? 그리고 그 털옷은 구겨지지 않게 잘 펴두어야지. 어머니는 함으로 다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말리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함을 열자 그 안에서 털리를 틀고 있던 하얀 털옷이 마치 기지개를 켜듯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연희의 눈에만 비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름다운 옷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연희의 방 안에는 여전히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조차 방 한 구석에 놓인 검은 함의 기세를 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죄탄 눈으로 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함뚜껑의 미세한 들썩임이 헛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안에 무언가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함이 있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뼈마디를 시리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연희에게 오늘이야말로 그 귀한 털옷을 제대로 입고 맵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연희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혼례를 코앞에 둔 신부가 때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연희는 다시 그 하얀 털옷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함에서 꺼낸 옷은 어제보다 더욱 풍성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털의 결이 한 올 한 올 살아나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연희가 옷을 받아들자 옷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희의 팔을 휘감아왔습니다. 소매에 팔을 넣는 순간 연희는 마치 차가운 진흙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 같은 끈적하고 불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옷은 연희의 몸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고 어깨와 등 뒤로 묵직한 무게감이 짓눌러 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연희의 모습은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넋이 나간 인형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옷을 완전히 갖춰 입자 연희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흉곽을 조여와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 옷은 정말 너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구나. 어쩜 이리도 딱 맞을 수가 있니? 최부잣댁 안목이 보통이 아니다. 어머니는 옷의 털을 쓰다듬으며 황홀해했지만 연희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옷 속의 털들이 바짝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낯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짐승의 반응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현기증을 느꼈고 눈앞이 잠시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우물가에서는 안악내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안악들 사이에는 낯선 이야기 하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개 너머 장터에서 물건을 팔러 온 보찜 장수가 최 부잣댁의 혼사에 대해 불길한 소문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잣댁 곳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의 진기를 빨아먹는 요물이라더군. 그 집안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시름시름 앓다. 일찍 죽은 게 다 그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 보찜 장수의 말에 안악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 연희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착한 것이 어쩌다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서.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를 엿들은 유모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모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막 털옷을 입고 마루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모습을 보자마자 헉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데 입고 있는 하얀 털옷은 묘하게 붉은 기운을 띠며 번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모의 눈에는 연희의 몸에서 빠져나간 생기가 옷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이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유모는 다급하게 연희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당장 그 옷을 벗으세요. 어서요. 어머니는 유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화를 내며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귀한 옷에 손때라도 묻으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유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마을에 도는 소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최부자댁 물건이 사람을 잡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가씨 얼굴을 좀 보십시오. 저게 산 사람의 얼굴입니까? 유모의 외침에 어머니도 그제야 연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희는 눈의 초점이 흐릿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연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연희야, 정신 차려라. 어디가 아프냐? 연희는 어머니와 유모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그르릉거리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옷이 목을 조여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어지러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모는 서둘러 연희의 옷구름을 풀려고 했지만 매듭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이빨로 매듭을 물어뜯다시피 하여 겨우 풀어내자 옷은 쩍하는 소리를 내며 연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젖은 가죽을 바닥에서 떼어내는 소리처럼 끔찍했습니다. 연희는 그대로 마루에 쓰러졌고 벗겨진 옷은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쓰러진 연희를 방으로 옮긴 뒤 유모는 마루에 놓인 옷을 노려보았습니다. 옷은 주인이 사라지자 생기를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지만 유모는 그 안에 숨겨진 사악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모는 조심스럽게 옷을 들어올려 다시 함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들어올리는 순간 유모는 깜짝 놀라 옷을 놓칠 뻔했습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옷이 훨씬 무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털이 자라나고 가죽이 두꺼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옷의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함에 구겨 넣고 무거운 돌덩이를 가져와 함 뚜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정신을 차린 연희는 유모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멈, 옷을 입는 순간 제 몸속의 피가 어디론가 빨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연희의 말에 유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 말이 맞지요? 그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내일 혼례 때는 제가 장롱 속에 있는 무명천으로 만든 옷을 꺼내드릴 테니 그걸 입으세요. 유모는 연희를 달랬지만 연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부자댁 사람들이 그 옷을 입지 않은 자신을 보고 파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집안이 망신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연희가 잠시 기운이 없어 그런 것이라 여기고 내일 혼례를 위해 푹 쉬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방 앞을 지키는 유모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함 위에 돌을 올려놓았지만
함 안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함 안에 갇힌 짐승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발톱으로 나무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각, 사각, 득, 득. 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에 맞춰 연희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유모는 문틈으로 방 안을 살피며 밤을 지새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하얗게 쌓인 눈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공포는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함이 놓인 구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방바닥을 타고 넘어와 연희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하는 소리와 함께 함뚜껑 위에 올려둔 돌멩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함 쪽을 바라보자 굳게 닫혀있던 함 뚜껑이 스르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함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얀 털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는 것이었습니다. 털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떼처럼 방 안을 떠다니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함 속에서 하얀 털옷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옷은 누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부풀어 오르며 함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죽이 발효되어 넘치듯 하얀 털 뭉치가 꾸역꾸역 밖으로 밀려 나오는 광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모는 방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유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함에서 쏟아져 나온 하얀 털들이 방바닥을 덮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옷은 마치 웅크리고 앉은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유모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유모는 소금을 옷 위에 뿌렸습니다. 소금이 닿은 곳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옷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털들은 더욱 맹렬하게 곤두서며 유모를 위협하듯 꿈틀거렸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멈, 무서워요. 저게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유모는 연희를 끌어안으며 옷을 노려보았습니다. 아가씨,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모의 말과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옷에 붙어있던 털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길이만 했던 털들이 어느새 손바닥만큼 길어져서 방바닥을 쓸고 다녔습니다. 털 사이사이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핏줄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함 속에서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도 아니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웅얼거림이었습니다. 피, 따뜻한 피.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정도였지만 연희와 유모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명확하게 박혔습니다. 연희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모는 빗자루를 들고 옷을 내리치려 했지만 옷은 미꾸라지처럼 유연하게 움직여 빗자루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함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뚜껑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연희에게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챙겨주며 당부했습니다. 아가씨, 내일 아침에
최부자댁 사람들이 오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가씨는 이 무명옷을 입고 계세요. 만약 그들이 털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면 몸이 안 좋아 피부에 발진이 났다고 핑계를 대세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털옷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연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의 단호한 눈빛만이 연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마자 닥쳐온 현실은 유모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댁에서 보낸 가마꾼들과 수모 신부 화장을 돕는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모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연희가 입고 있는 무명옷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시댁에서 보낸 귀한 예물을 두고 이런 남루한 옷을 입다니요. 최 부자댁 어르신들이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수모는 막무가내로 연희의 옷을 벗기려 들었습니다. 유모가 나서서 말렸지만 힘센 수모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수모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연희야. 오늘 같은 날 예의를 갖춰야지. 그 옷이 좀 무겁긴 해도 참아야 한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다. 어머니는 딸이 겪은 공포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혼사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연희는 저항하려 했지만 밤새 시달린 탓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모의 손에 의해 억지로 다시 그 털옷이 연희의 몸에 입혀졌습니다. 옷이 몸에 닿는 순간 어젯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기가 연희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따끔거리는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털끝이 바늘처럼 변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모는 연희의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연지곤지를 찍어 생기 있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연희의 모습은 마치 피를 갈구하는 요괴의 신부처럼 기이했습니다. 하얀 털옷은 붉은 연지와 대조를 이루며 더욱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연희는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가 점점 검게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이 자신의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수모는 신부가 감격해서 운다며 혀를 찼지만 유모만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연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품속에 감춰둔 작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급히 준비한 붉은 팥과 복숭아 나뭇가지였습니다. 유모는 연희가 탄 가마 뒤를 바짝 쫓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혼례식이 끝나기 전까지 아가씨가 무사하기를, 이 늙은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가씨를 지키리라. 가마꾼들의 물러거라 하는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얀 눈길 위로 붉은 옷을 입은 듯한 가마가 멀어져 갔습니다. 최 부자댁으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찬바람이 몰아쳤고 가마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가마 안의 연희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옷 속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감각에 몸서리쳤습니다. 털옷 안쪽에서 무언가가 꼼지락거리며 피부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작은 벌레가 살을 파먹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연희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뱉었지만 밖의 풍악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옷은 더욱 세게 연희를 조여왔고 그녀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댁의 높은 대문이 보일 즈음
연희의 하얀 버섯목 위로 붉은 핏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최부자 댁의 높은 대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하객이 모여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그곳에는 잔칫집 특유의 활기나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속닥일 뿐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처럼 표정이 어두웠고 서로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었습니다. 가마가 땅에 내려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대문 안에서 신랑이 걸어 나왔습니다. 신랑은 펀칠한 키에 준수한 용모를 지녔으나 그 역시 어딘가 병색이 짙어 보였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는 가마 문을 열고 연희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가마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냉기는 한겨울의 찬 바람과는 다른 뼛속을 파고드는 음습한 기운이었습니다. 연희는 신랑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가마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털옷이 마치 천겹의 쇠사슬처럼 몸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급히 연희의 허리를 감싸 앉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신랑의 손이 연희의 등 뒤에 닿았을 때 그는 손바닥을 찌르는 듯한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희의 등 뒤에 거대한 심장이 하나 더 달려있어 쿵쿵 뛰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랑은 의아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지만 연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대례청으로 향하는 연희의 걸음은 마치 죄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옷 속의 털들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리는 정도였던 통증이 이제는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동시에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듯한 격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조여와 쉰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은 연희의 창백한 얼굴과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신부 얼굴이 송장 같아. 역시 부자댁 며느리 자리는 견디기 힘든가 보군. 사람들의 무심한 말들이 비수처럼 연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신랑은 연희를 부축하여 잠시 쉴 수 있는 별채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혼례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신부가 잠시 매무새를 고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야 신랑은 연희의 손을 놓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낭자, 어디가 많이 편찮으시오? 손이 얼음장 같고 안색이 좋지 않소. 신랑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연희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옷이 흉곽을 너무 세게 조여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문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부드러운 털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가죽의 질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유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하인들에게 제지당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부의 몸 상태가 위중해 보인다는 핑계로 겨우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모습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할 뻔했습니다. 연희의 눈은 이미 뒤집힐 듯 흰자가 보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살짝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신랑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아가씨가 긴장하여 기절하신 듯합니다. 제가 옷을 좀 느슨하게 해주고 진정시켜야겠습니다. 신랑은 당황하여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신랑이 나가자마자 유모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연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접니다.
할멈이에요. 유모는 연희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의식을 깨우려 했습니다. 연희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유모를 알아보았지만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할멈, 아파요. 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아요. 연희의 신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유모는 서둘러 털옷의 매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듭은 서로 엉겨붙어 마치 하나의 살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유모는 품속에서 미리 챙겨온 작은 가위를 꺼내들었습니다. 옷감을 잘라서라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유모가 가위를 옷감에 대고 자르려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위가 닿는 순간 옷에서 키익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이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유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가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에 유모는 다시 용기를 내어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옷감이 아니라 옷을 묶고 있는 끈을 겨냥했습니다. 끈을 툭 끊자 옷이 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옷은 마치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뱀처럼 연희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유모는 다급하게 연희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옷의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부시게 하얀 털옷이었지만 안쪽의 붉은 비단 안감은 이미 검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옷의 안쪽에서 자라난 수많은 털이 연희의 속적삼을 뚫고 피부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털들은 마치 식물의 뿌리처럼 연희의 혈관을 찾아 파고들고 있었고 그 관을 통해 붉은 피가 옷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하얀 피부는 온통 피멍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건 옷이 아니다. 이건 흡혈귀다. 유모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옷은 연희의 피를 빨아먹으며 점점 더 생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털 하나하나가 윤기로 번들거렸고 옷 전체가 규칙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며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이 바닥나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유모는 자신이 가져온 복숭아 나뭇가지로 옷을 마구 때렸습니다. 떨어져라! 이 요물아! 우리 아가씨 몸에서 떨어지란 말이다! 나뭇가지가 닿을 때마다 옷에서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튀었지만 옷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허공에 뭉치더니 희미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여우의 붉은 눈이 허공에서 번뜩이며 유모를 노려보았습니다. 방해하지 마라. 천년을 기다려온 식사다. 사람의 말이 아닌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텔레파시 같은 목소리가 유모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유모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탐욕과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 기다리던 신랑은 방 안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에 놀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낭자, 괜찮으시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신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문을 부숴라! 당장! 하인들이 달려들어 문을 밀치자 낡은 빗장이 부서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에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그녀가 입은 하얀 옷은 붉게 물들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공포를 억누르고 연희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옷의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옷에 달린 털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움직이며 연희의 몸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받은 보물의 실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그 함,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난 것입니다. 신랑은 유모가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아 옷을 찢으려 했지만 옷은 칼날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어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정신을 차리고 신랑에게 외쳤습니다. 도련님, 불입니다. 불이 아니면 이 요물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유모의 외침에 신랑은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겨울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 피워둔 화로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망설임 없이 화로로 달려가 벌겋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집게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희의 옷자락 끝에 갖다 대었습니다. 털이 타는 역한 냄새가 진동하며 옷이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에 액, 찢어질 듯한 비명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옷은 고통을 피하려는 듯 연희의 몸을 더욱 세게 조였습니다. 연희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옷이 불길을 피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연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희의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해갔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모는 팥주머니를 터뜨려 옷에 뿌렸습니다. 파달들이 옷에 닿자 마치 뜨거운 기름에 물이 튄 것처럼 타닥거리며 튀어올랐습니다. 그 틈을 타 신랑은 숯불을 옷의 심장 부근, 즉 가슴팍에 과감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살이 데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닿자 옷은 견디지 못하고 연희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옷이 떨어진 자리에는 수백 개의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그곳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옷은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의 소매와 등 부분이 여전히 연희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해 마치 피로 만든 갑옷처럼 보였습니다. 옷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어 옷의 형상을 버리고 끈적거리는 붉은 덩어리로 변해 연희를 완전히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홀레복이 아니라 굶주린 요괴의 위장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신랑과 유모만이 남아 사투를 벌였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다리를 붙잡고 신랑은 옷의 덩어리를 맨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신랑의 손바닥이 옷의 털에 찔려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 같은 것아, 내 신부에게서 떨어져. 신랑의 절규와 함께 옷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옷은 끈질겼습니다. 연희의 살점이라도 뜯어가겠다는 듯이 털끝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피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했습니다. 제 피를 가져가지 마세요. 연희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손가락으로 유모가 가져온 복숭아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연희의 생생한 피가 묻은 복숭아 나뭇가지는 갑자기 환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사악한 요괴에게는 순수한 인간의 의지가 담긴 피와 벽사비시의 힘이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옷의 정중앙에 찔러 넣었습니다. 크아! 옷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연희의 몸에서 완전히 튕겨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은 붉은 피를 토해내듯 꿀렁거리며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죽이 벗겨진 짐승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방바닥은 피와 털로 뒤범벅이 되었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신랑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신랑은 연희를 꽉 끌어안으며 그녀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옷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꿈틀거리며 뭉쳐지더니 이번에는 문 밖으로 도망치려는 듯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저것이 도망쳐서 피를 더 먹으면 진짜 요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신랑은 연희를 바닥에 눕히고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옷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촛대가 옷 위에 떨어지면서 촛농과 불꽃이 옷에 옮겨 붙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불로는 그것을 완전히 태울 수 없었습니다. 옷은 불길에 쌓인 채로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당에는 하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붉은 덩어리가 마당 한가운데서 꿈틀거리는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신랑은 마당으로 뛰어내려가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기름을 가져와라. 그리고 장작을 더 가져와. 저것을 오늘 끝장내야 한다. 최부자댁 마당은 순식간에 요괴 사냥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신랑의 기백에 눌려 장작과 기름을 날랐습니다. 옷은 불길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털을 화살처럼 쏘아대며 저항했습니다. 털이 박힌 기둥과 마루는 검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천년 묵은 여우의 원념이 서린 저주받은 물건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연희가 겪었던 고통, 마을에 돌던 소문, 그리고 최부자댁의 며느리들이 겪었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털옷이었던 것입니다. 이 옷은 신부들의 젊은 피를 빨아먹으며 영생을 누리려는 요괴의 껍질이었습니다. 신랑은 분노에 차서 기름통을 옷 위에 들이부었습니다. 확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거대한 여우의 형상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며 하늘로 승천하려다 흩어지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비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길은 마치 하늘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붉은 화염 속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하늘을 가렸고 매캐한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지만 그 불길 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불길 속의 옷덩어리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이리저리 튀어오르며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짐승이 불에 타 죽어가는 소리와 똑같아서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랑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장작을 계속해서 던져 넣으며 그 사악한 기운이 완전히 소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불길 속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비명 소리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하게 저항하던 검은 형체도 서서히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불꽃 위로 희미한 여우의 형상이 떠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당을 감싸고 있던 숨, 막히는 압박감과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늘을 가렸던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겨울 햇살이 다시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요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신랑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연희가 누워있는 방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유모가 연희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고 의원도 급히 도착해 연희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다행히 맥박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연희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피가 다 말라버려 목숨을 건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요물이 몸에 박아놓은 도끼를 빼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원의 말에 신랑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는 부엌으로 달려가 쑥과 마늘 그리고 해독에 좋다는 약초들을 한아름 가져와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 대신 쌉싸름하고 구수한 약초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신랑은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연희의 얼굴과 손에 묻은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닦아낼 때마다 드러나는 창백한 피부와 곳곳에 남은 붉은 상처들이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작 이 집안의 내력을 의심하고 막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연희의 차가웠던 손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신랑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사랑채에 머물고 있던 최부자 내외가 떨리는 걸음으로 안채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잿더미가 된 옷과 엉망이 된 마당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부자는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가 한 줌의 재로 변한 것을 보며 허탈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옷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집안에는 항상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며느리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던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랑은 방에서 나와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저것이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보물의 실체였습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괴물을 집안에 모셔두고 죄 없는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왔던 것입니다. 신랑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빚어낸 참극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유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하나둘씩 최 부자 댁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와서 어지러진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요괴가 뿜어낸 검은 그을음을 닦아내고 부서진 문짝을 고치며 마당에 흩어진 잿가루를 도서다 멀리 내다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길에는 연희에 대한 안타까움과 최 부자 댁에 닥친 불행을 함께 씻어내려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으로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땀 흘려 청소를 하는 동안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정화된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 나와 집안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대문에서부터 안방, 부엌, 그리고 요물이 머물렀던 함이 있던 자리까지 꼼꼼하게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가고 이제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유모의 간절한 기도는 바람을 타고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자리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집안의 공기는 한결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음습한 냉기나 짐승의 누린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 사는 냄새와 따스한 온기만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연희가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연희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곧 곁에 앉아있는 신랑과 유모의 얼굴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가요? 연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신랑은 연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낭자, 이제 다 끝났소. 그 끔찍한 옷은 사라졌고 당신은 안전하오. 연희는 그제야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모는 서둘러 부엌에서 끓여온 흰 죽을 연희에게 먹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허기진 연희의 속을 달래주기 위해 정성껏 끓인 묽은 죽이었습니다. 연희가 죽을 한 숟가락 삼키자 뱃속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전해주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연희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창백했던 볼에 아주 옅은 홍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 댁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화려한 혼례잔치 대신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이 마당에 모여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신랑 신부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절을 올리는 예식은 치르지 못했지만 모두가 둘러앉아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의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가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그동안의 오만함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베풀며 살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 부자를 너그럽게 받아주었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신랑은 연희가 누워있는 방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는 숯이 빨갛게 타오르며 훈훈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촛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신랑은 연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오. 내 다시는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소. 거칠애나 재물보다 당신의 숨결 하나가 내게는 더 소중하오. 신랑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는 잠결에도 신랑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어가며 그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어. 하지만 결국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요물을 이긴 게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대문은 굳게 닫혔지만 예전처럼 외부와 단절된 차가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평온한 휴식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옷을 태운 자리에 남은 검은 재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모든 흔적을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신랑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다시 깨끗한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끔찍했던 붉은 핏자국과 검은 그을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배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예전처럼 춥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하고 맑은 기운이 온몸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차려내왔고 최 부자 내외도 온화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신랑은 연희를 데리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랑은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래 세상은 참으로 평범하고 소박하지 않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저런 따뜻함이 있는 곳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저 햇살처럼 밝을 것이요. 연희는 신랑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 철새 한 쌍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새들을 바라보며 문득 함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지켜준 든든한 남편과 목숨을 걸고 도와준 유모,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유모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연희는 숟가락을 들며 남편을 바라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방 안에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웅장한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최부잣댁의 높은 담장 너머로 다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윙윙거리는 귀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겨울나무들을 흔들어 깨우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마당의 눈 속에서 작은 복수초 하나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어둠을 이겨내고 피어난 그 작은 꽃은 마치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새 삶을 시작하는 연희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있고 난 뒤 최부잣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높게만 느껴졌던 담장은 여전했지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이제 마을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을 감돌던 음산하고 습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하인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패는 소리에도 흥겨운 리듬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안색이 복숭아꽃처럼 화사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이나 털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빤 무명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었는데 소박하지만 정갈한 그 모습이 오히려 연희의 맑은 심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연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서른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 보살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사각거리는 옷자락 소리는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분 좋은 소리였습니다. 최부자 내외는 그런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혹여나 찬바람에 고생할까봐 늘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유모는 이제 집안의 가장 큰 어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유모가 아니었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것이라며 그녀에게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별채를 내어주고 하인들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가만히 앉아 대접받는 것을 어색해하며 여전히 연희의 곁을 지키며 소일거리를 도왔습니다. 유모가 양지바른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으면
연희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다정한 모녀 사이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부자의 변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재물 욕심이 많아 곡식을 썩히면서도 곳간 문을 열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흉년이 든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마을 잔치에도 넉넉하게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따뜻한 마음이다. 최 부자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 말은 그가 겪은 일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최 부자 댁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부르지 않았고 덕을 베푸는 집이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남편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아끼는 애척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연희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좋은 풍경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약하고 우울해 보였던 그였지만 이제는 얼굴에 활력이 넘치고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안일을 돌보면서도 항상 연희의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걸을 때면 지나가던 강아지들도 꼬리를 치며 반길 정도로 그들의 모습에서는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는 남편을 위해 직접 옷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에 그 저주받은 털옷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신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진짜 옷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질 좋은 목화솜을 넉넉하게 넣고 꼼꼼하게 누빔질하여 솜옷을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꽂을 때마다 남편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을 함께 꿰매 넣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떤 추위도 어떤 나쁜 기운도 우리 낭구님을 해치지 못할 거야. 연희는 혼잣말을 하며 정성스럽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완성된 솜옷을 받아든 남편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자수도 없고 값비싼 털도 달려있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옷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옷을 입어본 남편은 연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하오. 당신의 마음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소. 내 평생 이 옷을 입고 당신을 지키리다. 남편의 품에 안긴 연희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에 두려움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와 유모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매화꽃을 구경하며 화전을 붙였습니다. 찹쌀가루 반죽에 진달래꽃과 매화꽃을 올려 지져낸 화전은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작은 마님이지요. 이 꽃 좀 보세요. 지난 겨울 그 모진 추위를 견디고 이렇게 예쁘게 피어났네요. 유모의 말에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멈, 우리도 저 꽃처럼 춥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으니 이제는 활짝 필 일만 남았겠지요. 집안일이 마무리되고 저녁이 찾아오면 온 가족이 사랑채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밭에서 막 캐온 봄나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맛은 꿀맛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많이 먹으라고 권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국그릇이 비지 않았나 살폈습니다. 오가는 대화 속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면 연희와 남편은 방으로 돌아와 화로 곁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늦겨울의 마지막 눈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주며 연희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남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연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책 읽는 소리를 듣다가 문득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괴물처럼 보였던 나무 그림자가 이제는 춤추는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사람들이 감자와 고구마를 한 바구니 쪄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댁 덕분에 이번 겨울을 배쿠지 않고 넘겼습니다. 고마워서 조금 가져왔으니 맛이나 보십시오. 투박한 손으로 건네는 고구마는 아직 뜨끈뜨끈했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안방으로 들여 따뜻한 수정과를 대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연희의 손을 잡으며 새색시가 들어오고 나서 이 집에 복이 넘치네. 그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유모는 밤마다 연희의 방을 한 번씩 둘러보곤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두 사람의 그림자를 확인하고 나면 그제야 안심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모의 방에는 작은 불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유모는 매일 밤 그 앞에서 108배를 올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우리 아가씨와 도련님이 백년해로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삿된 것이 범접하지 못하게 지켜주소서. 유모의 간절한 기도는 집안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연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은 집안의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최부자는 너무 기뻐서 마을 잔치를 열었고 시어머니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베네쩌고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느끼며 생명이란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면 들려줄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며 행복한 상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물론 짐승 털옷 이야기는 아주 나중에 아이가 다 자라서 용감해지면 들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되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연희는 남편과 함께 갯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달 좀 보시오. 마치 당신 얼굴처럼 둥글고 밝구려. 남편의 농담에 연희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인 장작더미에서는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꿈만 같아요. 무섭고 추웠던 지난 날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져요. 남편은 연희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낸 현실이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할 것이오. 내 약속하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지자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거나 차가운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편안한 숨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채워진 휴식과 평화의 어둠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이 구름처럼 몸을 감싸 안았고 아랫목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노곤한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얀 털옷의 공포, 유모의 헌신, 남편의 용기, 그리고 되찾은 평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어떤 장면을 떠올려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 읽은 책장을 덮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유모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지붕과 마당, 그리고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하얀 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고 온 세상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어 나뭇가지만 살랑거릴 뿐이었습니다. 최부자댁의 굴뚝에서는 새벽을 준비하는 밥 짓는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짐승도 비도 추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봄바람과 향기로운 꽃내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그 들판 한가운데 서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남편과 아이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방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드는 것임을 연희는 꿈속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 옛날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짐승 털옷의 전설은 이제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화롯가에서만 조용히 전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따뜻한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바람 소리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연희와 남편이 누리는 저 평화롭고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꿈속으로도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밤은 춥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문 밖의 어둠 속에 놓아두고 오직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